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가은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뤘고 이 세 가지 주제들이 실무에 도움이 좀 되면서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글 디자이너가 검색에 모바일 디자인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새해 시작하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들도 보면은 주변에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구글의 아일린이라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녀는 구글 검색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단순화시키고자 했어요. 구글은 처음엔 웹페이지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다양한 정보를 구성합니다. 그러기에 콘텐츠의 정보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웹에서 크고 잘 알려진 웹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회사, 블로그 및 제품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구글은 매일 방문자들을 1억 개가 훨씬 넘는 웹사이트로 좀 안내를 해 주기도 해요. 이러한 구글의 변화에 맞춰서 모바일 검색에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 포인트 5가지를 이제부터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유저들이 주변의 불필요한 요소 대신 원하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말이죠. 두 번째는 텍스트를 읽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찾을 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일린도 마찬가지로 유저들이 검색 결과를 더 빠르게 스캔하기 위해서 더 크고 굵은 텍스트를 사용하였고, 결과와 섹션마다의 제목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유저들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많은 호흡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엣지 투 엣지, 직역하면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장자리라는 의미로 화면을 넓혔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을 하면 검색창이나 하단 탭이 숨겨지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구글은 엣지 투 엣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엣지 투 엣지는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의 공간을 넓혀주면서 원하는 내용을 쉽게 보고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색상을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강조시켰는데요. 팀은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에 대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컨텐츠와 이미지를 깨끗한 배경에 두고 포인트 색상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눈을 안내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구글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더 버블버블하고 통통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 제대로 본 것이 맞아요. 구글 로고를 보면 둥근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이러한 느낌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구글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 아일린의 3살짜리 딸아이가 어느 날 레고 한 줌을 떨어뜨리곤 아일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엄마 이건 구글이에요." 라고. 3살짜리 딸아이도 알 만큼 이제는 친숙하고 쉬운 구글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재설계하고 리디자인할 때 친숙함과 접근성도 함께 유지되면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글 그런 디자인 검색 관련된 아티클이었고, 자 다음은 데이터 중심 설계와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데이터가 사실 제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티클을 특히나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부터 사용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으로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북마크가 필요할 거야. 우리 유저들은 채팅에서 아마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서 아마 탈퇴할걸? 또는 사용자들은 이거 불편하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걸 바꿔보는 걸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된 설계 과정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신은 사용자가 아니니까요. 특정 경험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디자이너는 종종 자신의 가정에 따라 제품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디자이너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통찰력은 올바른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중심 설계와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데이터 중심 설계. 이 말은 아마 데이터 드리븐으로 좀 더 친숙하실 거예요, 말이. 이 데이터 중심 설계의 경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결정의 중심에 데이터를 두고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 방법은 팀이 보유한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가 되곤 합니다.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는 팀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만 이를 참조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즉, 디자인 직관 및 정성적 피드백과 같은 다른 입력과 함께 데이터를 정보 소스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파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 중심 설계는 언제 활용이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what이나 how many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잘 작동합니다. 즉, 제품의 특정 부분을 최적화하고자 할 때 유용한 거죠. 이거에 대한 예로 제가 저희 회사 데이터를 좀 참고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만약에 인스톨이 100이라고 쳤을 때 가입 완료되는 유저가 52명 정도였어요. 근데 가입 단계마다의 퍼널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니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랑 위치를 허용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각각 25%랑 30% 이탈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테스트를 진행했고 100명 인스톨을 96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얼마나인지 몰랐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 중심 설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용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이 지식을 활용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조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일련의 매트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도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인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량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사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함인지, 이게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을 때 데이터를 요구하신 것이 각 페이지마다의 좋아요 클릭 수, 유저당 게시물 소진 수, 피드마다의 업로드 수, 뭐 프로필에서 업로드 수, 뭐 친구 프로필 열람 수 등 이렇게 굉장히 수치적인 것을 많이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 많은 데이터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유저당 게시물 소진수는 왜 필요한 것인지 등을 좀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나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인지가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데이터를 싣는 것은 버려지는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 데이터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기억해야 할 사항은 잘 메모해 두시고 이제는 데이터 중심 설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테스트인데요. A/B 테스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품의 두 가지 버전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어떤 변형이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 하나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버튼의 개수를 좀 늘린다든가 좀 변형을 준다든가의 방식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변수 테스트인데요. A/B 테스트에서 좀 더 고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요소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장 잘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제품의 어떤 부분이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고 제품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조회수, 세션당 페이지 수, 이탈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용자 여정의 큰 그림을 보는 데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다면 유저의 어려워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중심 설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볼게요. 그럼 언제 이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를 활용하느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사용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 또한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참고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사실 탈퇴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탈퇴를 하지? 대화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게시물도 잘 올리는 것 같은데 왜 탈퇴를 하는 걸까?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아는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또 저는 생각을 했죠. '왜 사람들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을까? 우리 서비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상황별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인데요. UX 연구원은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왜 탭했습니까?" 또는 "이 오류 파워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행동, 습관, 기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밑에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요게 쪼끔 길어요. 그래서 길긴 한데 나중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니까 시간 내실 때 저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냥 번역 온 해 놓고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용자 흐름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하면 시작부터 종료 지점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UX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따르기를 원하는 특정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도중에 문제를 직면하면 예상과 실제 흐름은 크게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흐름을 수행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특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요청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마지막에 특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데이터 설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제품 디자인은 데이터와 데이터 직관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계에서 데이터 중심 설계와 이 데이터 정보 기반 설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숫자가 아니라 설계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고, 보유한 데이터에 따라 수집, 분석, 설계의 결정을 내릴 때 사용자와 함께 테스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 네. 다음은 플랫 디자인과 머티리얼 디자인인데 앞에서도 설명해 주신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대부분 모두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핵심들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플랫 디자인과 머티리얼 디자인을 설명하기 앞서 스퀘어모피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퀘어모피즘 원리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퀘어모피즘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실제처럼 화면에 보여주는 디자인 원리입니다. 이 스타일은 한때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지배적이었어요. 과거에는 훌륭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다지 편리하지 않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모든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더 빠른 로딩을 위해 요소의 볼륨을 줄이면서 사용자의 시선을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모피즘에서 불필요한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이 나온 것이 현재는 플랫 디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 디자인은 사용성을 강조하고 위적으로 단순한 해결책을 선호하며 사물을 실제 시각화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플랫 디자인은 애플의 iOS 발표 이후 절대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용자는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에 지쳐서 이제는 플랫 디자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플랫 디자인은 그림자, 질감,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콘 및 색상, 글꼴이 사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품을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플랫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이 옆에 사진이 좀 가장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불필요한 효과가 없고 요소는 단순하게 표현했고 글꼴로 깔끔하게 작업했으며 컬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플랫 디자인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플랫 디자인의 장점은 모든 화면에서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져서 작업 속도가 빠르고 완벽하게 반응형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순화된 색상, 그림자, 아이콘으로 인해서 좀 너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그림자나 볼록한 효과가 없어서 사용자가 요소를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널리 사용되므로 좀 고유한 나의 독창성 같은 거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과는 달리 특정 고정 규칙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접근하기 쉽고 실용적이고 유용한 사이트와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구글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문서화하여 머티리얼 디자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머티리얼 디자인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디자인의 고전적인 원칙과 과학 및 현대 기술의 혁신을 결합하여 시각적인 언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를 위해서 범용 앱, 웹사이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단일 기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머티리얼 디자인에도 원칙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머티리얼 사이트에서 안내가 좀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 네. 그 부분은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핵심만 뽑아 왔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세계와 그 질감의 영향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타포라고 좀 더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굵고 생생하며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모션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죠. 머티리얼 디자인의 색상은 차분한 색조와 결합된 대담한 색 구성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현대 건축, 도로 표지판, 운동장 같은 데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색상 시스템은 UI의 색상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도 sans-serif체를 사용하였고 로보토를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의 장점을 살펴보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고 숙련된 사용자와 초보자가 똑같이 이해하기 쉽고 Z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이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계속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은 구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그 구글스러움을 좀 벗어나기 어렵고 모든 시스템에 이 원칙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플랫 디자인보다는 작업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 두 디자인을 각각 알아보았는데 머티리얼 디자인은 새로운 트렌드는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의 모든 기기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머티리얼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플랫 디자인과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랙션이라고 하네요. 플랫 디자인은 단순하며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사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또 아티클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디자인 스타일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웹사이트의 개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끝이고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